자,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정기적 성질에 따라서 물질을 분류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에 따라 물질을 분류할 수가 있는데 이 정기적 성질은 말 그대로 전기가 잘 통하냐, 전기가 잘 안 통하냐 이걸 따지는 거야. 오케이? 전기가 잘 통하냐, 안 통하냐. 자, 그랬을 때 전기 저항은 전기 저항이 크대. 예를 들어서 여기 잠깐 써놓을게요. 이 정도는 알고 있나요? 전기 저항이 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류가 잘 흐르는 거야, 안 흐르는 거야? 그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전기 전도성이 낮은 거다.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죠.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자, 그랬을 때 이런 전기 저항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한대요. 도체, 절연체, 반도체로 일단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도체, 절연체, 반도체를 봤을 때 말 그대로 이제 도체는 전도가 잘 되는 물질, 전기 전도가 높은 물질이고 이 상황에서 이렇게 따져볼게요. 첫 번째, 전기 전도도에 따라서 물질을 분류할 수가 있고요. 저항에 따라서 물질을 분류할 수 있을 거예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분류를 해보면 당연히 반대되는 성질이니까 반대의 경향성이 나오겠죠. 자, 도체가 전기 전도도가 가장 높아요. 도체.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절연체라고 나와 있는 게 이게 부도체라고도 부르죠. 부도체. 부도체는 말 그대로 이제 부 안에 부자잖아요. 그래서 도체가 아닌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전류가 잘 안 흐르는 애들. 이걸 부도체라고 부르고요. 일단 부도체와 도체는 양극단의 존재예요. 전기 전도도가 제일 잘 통하는 애, 제일 안 통하는 애가 있고요. 그거의 중간 정도, 반 정도 된 애를 뭐라고 부르죠? 반도체라고 부르는 이런 형태예요. 짝반자를 쓰는 거죠. 반을 의미해요. 도체와 부도체가 있고 그거의 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부도체 대신에 절연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 절연체. 자, 그러면 저항은 반대로 누가 가장 크다는 얘기죠? 그렇지. 저항은 부도체가 가장 크겠죠. 그 다음에 반도체. 그 다음에 도체 순위. 자, 이렇게 일단 기억을 해주시면 여기까지 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특징 하나만 잠깐 정리를 하고 갈게요. 우리가 이 도체와 반도체, 부도체는 사실 이제 크게 확 구분이 돼요. 전기 전도도나 저항을 보시면, 그러니까 도체가 있는 거고 원래는 이 부등호가 하나 정도가 아니라 두 개로 들어가요. 두 개.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두 개의 부등호가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예요. 자, 이 이유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해보면, 도체가 전기 전도도가 높은 이유는 얘네들은 전하 나르게라고 부르는 자유전자가 많아요. 전자가 굉장히 많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시면 돼요. 전기 전도도가 높은 이유는 자유전자가 많다. 그 다음에 뒤에서 배우겠지만 양봉의 개수도 나중에 많다라는 걸 알겠죠. 자유전자나 양봉 이런 애들이 많이 있다. 우리가 이런 친구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간단하게 전하를 나르는 친구들이다라고 불러서 전하 나르게라고 명명을 해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그랬을 때 일단 우리가 기억해놔야 되는 건 도체라는 애들은 전하 나르게가 굉장히 많은 애들이야. 그래서 전류가 굉장히 잘 흘러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그럼 반대로 반도체나 부도체 같은 애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반도체나 부도체는 전하 나르게가 별로 없는 거야. 전하 나르게의 수가 적은 거죠. 전하 나르게 수가 작아. 얘는 많아. 얘는 빵빵 엄청 많다는 거죠. 전하 나르게가 많아. 도체는. 그 다음에 반도체나 부도체는 전하 나르게. 전하 나르게가 윤지가 뭐라 그랬지? 자유전자나 양봉을 의미하는 거네. 자유전자나 양봉 이런 애들이 전하를 나르는 친구들인데 그 애들이 적어. 그러면 전기가 잘 통해 안 통해? 일단 안 통해 라는 거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이
저항을 각각의 물질들이 있는데 각각의 물질들의 저항을 온도에 따라서 잠깐 구분을 해보려고 해요. 요거 그래프 하나만 그려놓자. 온도에 따른 전기 저항. 그랬을 때 전기 저항은 일단 부도체, 반도체, 도체 중에 누가 가장 커야 되죠? 일단 부도체가 제일 커요. 부도체. 같은 온도로 보시면 부도체, 그 다음에 반도체, 그 다음에 도체 이렇게 나와요. 부도체, 반도체, 도체. 출발 정리. 자, 이렇게 되는데 이제 얘네들을 이 전기 저항을 온도에 따라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 특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도체는 온도가 증가하잖아. 온도가 증가하면 얘네들은 전기 저항이 엄청 커지는 이런 그래프를 만나게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반도체나 부도체는 얘네하고 조금 다른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온도가 증가하면 전기 저항이 줄어드는 이런 그래프를 가져요.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그냥 이렇게 된다 생각해요. 온도 T에 대해서 전기 저항을 나타내는 그래프예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뭐 이제 물리학 시간에는 다 자세하게 잘 배워요. 이런 식으로 배우죠. 일단 반도체나 부도체 같은 경우는 전하 나르기의 숫자가 굉장히 적은 친구들이야. 그래서 밖에서 에너지를 주면 온도가 높아지면 에너지를 받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전하 나르기 개수가 많아져요. 온도가 증가하면 전하 나르기 개수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전기 저항이 줄어드는 거예요. 전류가 잘 통할 테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도체 같은 경우는 얘네들은 온도가 올라가면 전하 나르기 수가 많아질 텐데 이미 전하 나르기 수가 많은 친구들이야. 낮은 온도에서조차. 그래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전하 나르기가 많아진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오히려 뭐가 크냐면 원자들의 떨림 운동에 의해서 전자들이 가는 길이 더 막히게 돼요. 그러면서 전기 저항이 커지는 이러한 효과가 더 증대되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얘는 전기 저항이 오히려 커지죠. 온도가 높아지면. 하여튼 뭐 이러한 경향성을 갖게 돼요. 이런 게 일단 할 수 있겠죠. 부도체, 도체, 반도체 얘네들의 온도에 따른 저항 그래프다.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통합과학 시간에는 그냥 그렇다 해서 외우는 게 중요해요. 그냥 그렇다. 오케이. 그다음에 넘어갑시다. 자, 밑에서는 이제 이 전기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들에 대해서 조금 다뤄볼 텐데, 일단 첫 번째로 액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액정. 자, 액정이라는 건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분자들이 규칙적인 배열을 하고 있어서 배열을 하고 있기는 한데 약간 흐를 수 있는 느낌을 갖고 있는 게 액정이에요. 말 그대로 액체인데 결정이다 이 말이거든. 액체인데 결정이다. 그런가요? 액체 결정이라는 얘기다. 액정이라는 건 액체 결정을 의미를 하는 거고, 고체이면서도 결정이라는 건 고체를 의미하는 거죠. 고체인데 얘가 액체처럼 흐르는 그런 애들, 흐르는 성질이 있는 물질, 이런 걸 액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액정을 이용해서 디스플레이 장치를 보완을 했죠. 그게 액정 디스플레이라고 부르는 LCD예요. LCD. 약어도 어떻게 돼 있죠?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 리퀴드, 액체인데 크리스탈이래. 크리스탈은 결정이잖아. 그죠? 액체인데 결정인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액정 디스플레이 얘기하는 거죠. 간단히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가 얘를 LCD라고 부르는데 통상적으로 어디 많이 쓴다? 텔레비전이나 뭐 휴대전화, 전자계산기, 온도계, 정보 표시 장치 그런 데 쓰고 있어요. 자, 이게 일단 액정이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지? 자, 그랬을 때 이 LCD 액정은 어떤 전기적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걸 만들고 있는지, 쓰고 있는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게 아이폰도 한 11까지는 LCD 디스플레이를 쓰기도 했던 걸로 기억해요. 지금도 많이 쓰고 있어요. LCD 많이 쓰고 있는데 일단은 이 LCD의 원리를 좀 이해하려면 편광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편광을 같이 한번 봐봅시다. 자, 일단은 간단하게 따져보면 자, 빛이라는 게 특정한 방향으로 사실 진동을 하고 있어요. 빛이 이렇게 다가오잖아. 빛 알갱이가 있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이 빛 알갱이는
여러한 방향으로 진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방분대로 빛이 진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진동하는 데도 있고 좌우도, 그다음 대각선도, 이렇게 대각선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진동하고 있는 이런 빛들이 있어요. 빛이 엄청 뭉쳐져 있는 거죠 원래는. 자, 엄청 뭉쳐져가지고 얘가 평광판을 싹 들어와요. 근데 지금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 평광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옆으로 진동하는 애들은 다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옆으로 진동하는 애는 사라지고 뭐만 남겠어요? 위아래로 진동하는 친구들만 남는 거야. 이 평광된 빛은. 윤지 여기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알겠어?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막 좌우 다 있는데 얘가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위아래로 진동하는 애만 살아나와서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좌우로 진동하는 애들만 살리는 평광판을 하나 만들어요. 그러면 얘가 여기를 통과하려고 하면 이 위아래로 흔드는 건 다 사라지겠지. 그럼 여기에는 빛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빛이 안 나오는 거죠. 통과를 못 하는 거죠. 오늘 여기가 무슨 말인지 알겠니? 모르겠어. 봐봐. 자, 얘는 수직으로 돼 있잖아. 그지? 얘는 수직으로는 열어놓은 거야. 그럼 빛이 이렇게 진동하는 애들은 여기를 통과를 해보래.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봐봐. 길이 이렇게밖에 못 들어가. 이렇게밖에 못 들어가. 이런 빛만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가는 빛은 여기 통과를 해보래. 못하는 거야. 이렇게 가는 애 통과해보래. 못해. 이렇게 통과해보래.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통과하는 애들은 뭐만 살아남는 거야? 위아래로 진동하는 애들만 살아남아서 들어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늘 알겠어? 봐봐. 얘는 지금 위아래로 진동하는 애만 살아남아서 나온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는 위아래로 진동하는 애들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좌우로 살리는 평광판을 설치를 한 거야. 좌우로 진동하는 애들만 살리는 평광판이잖아. 그럼 위아래로 진동하는 애들은 여기를 통과할 수 있어 없어? 통과할 수가 없겠지. 그럼 여기 더 이상 빛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는 얘기야. 모든 빛을 다 없애버린다는 얘기죠. 즉 수직한 평광판이 이렇게 두 개 있으면 모든 빛을 다 없애버릴 수가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이게 가장 기본적인 평광판의 원리예요. 자, 그랬을 때 이 평광판의 원리를 이용해서 LCD를 만들어요. 자, 이 LCD는 뭐냐면 봐봐. 자, 일단은 평소에는 내가 전압을 가하지 않았을 때가 있죠. 지금 전압이 없어요. 자, 전압이 없는 상황이라면 얘가 액정으로 이제 수직 평광판과 수평 평광판이 있죠. 원래 이 주위에 여기 다 이제 액정 분자들이 있단 말이야. 액정 분자들이 있어요. 액정 분자들이 없으면 여기는 빛이 안 나올 거 아니야 원래는. 그죠? 수직 평광판에 수평 평광판이니까 여기는 빛이 안 나와야 정상인데, 오케이? 여기 액정을 넣어두면 이 액정 분자들이 평소에는 굉장히 불규칙한 배열을 갖고 있어요. 그죠? 흘러다니고 있잖아. 굉장히 불규칙한 배열을 갖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들어온 빛이 있는데 원래는 여기 이렇게 돼 있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야. 모든 방향으로 진동하는 이 빛이 여기를 통과하고 나면 이제 수직 평광판이니까 뭐 이런 애들만 살아남는 거야. 이런 애들만 살아남았어. 근데 여기서 이 불규칙한 액정 분자랑 충돌을 하는 거야 빛이. 산란이 되면서 여기서 다른 애들도 생겨나는 거예요. 이런 애들도. 이런 애들이 다 생겨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수직으로 평광된 빛이 있어요. 이 빛이 액정을 통과하게 되면 진동 방향이 어떻게 된대요? 뒤틀릴 거예요. 진동 방향이. 뒤틀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이 수평 평광판을 통과하는 친구들이 생기는 거야. 원래는 통과를 해 못해. 원래는 못하는 게 정석인데 얘네들 때문에 이 진동이 뒤틀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 수평 평광판을 통과할 수 있게 된다. 오케이? 결과적으로 여기 뭐가 나오는 거죠? 빛이 도달하는 거죠. 빛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액정을 가하지 모셔보세요. 그렇죠? 액정을 가하지 않았을 때요. 네, 전압을 가하지 않았을 때.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다가 이제 액정에 전압을 가할 거예요. 자, 전압을 가하고 나면 자, 얘네들이 액정 배열이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굉장히 규칙적으로 배열이 돼요. 여기서는 이 불규칙적인 배열, 불규칙적 배열을 유지를 하고요. 여기서는 액정 분자가 규칙적 배열을 이루게 되죠.
전압이 걸리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이 액정 분자하고 크게 충돌하면서 뒤틀릴 일이 없어요. 얘네들이 규칙적으로 배열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수직으로 편광된 빛의 진동 방향이 뒤틀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아래 빛만 살아남았으면 그냥 위아래 빛이 그냥 쓱 간다는 얘기예요. 다른 애랑 충돌하지 않고. 그죠? 그러고 나면 수평 방향 편광판으로 들어갔을 때는 여기서는 빛이 차단이 돼버리겠죠. 블락이 될 거 아니야. 수평 방향은 이 좌우로 이렇게 흔들리는 애들만 살아남게끔 만들어줄 테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는 빛이 들어와 안 들어와? 빛이 안 들어오는 거죠. 수평 편광판을 통과할 수가 없게 돼요. 이런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결과적으로 이 원리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전압의 세기에 따라서 이 전압의 세기를 조절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불규칙적인 상황이 있어요. 조금 규칙적으로 바꿀 수 있죠. 좀 더 규칙적으로 바꿀 수도 있고. 전압의 세기에 따라서 이 분자 배열의 규칙성도를 계속 바꿔주는 거예요. 배열의 규칙성이 올라가겠죠. 전압의 세기가 커져? 그러면 점점 규칙적으로 배열될 거야. 그러면 그럴수록 뭐가 되냐면 빛이 차단돼요. 빛이 더 잘 차단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명암을 조절하는 거예요, 사실. LCD의 원리는 이렇게 해서 명암을 조절하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액정이라는 건 액정이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여기 모든 픽셀들이 다 있는 거죠. 하나의 픽셀들이 이게 다 모여 있는 거야. 너네가 보는 것들은 여기 엄청나게 많은 픽셀들이 있는 거죠. 픽셀들이. 그죠? 근데 어디는 까맣게 해야 되고 어디는 밝게 만들어야 되고 이런 이제 픽셀 다 조절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이 명암을 어떻게 조절한다는 거죠? 각 픽셀마다 전압을 세게 걸어주는 게 있고 약하게 걸어주는 게 있는 거야. 전압을 약하게 걸면 어떻게 되죠? 빛이 잘 나와요. 밝게 나온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다음에 전압을 세게 걸어주면 어떻게 돼? 거기는 빛이 차단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두워지겠죠. 그래서 어디는 어둡고 어디는 밝고 이렇게 해서 명암을 표현하고 어차피 색깔 같은 경우는 그 뭐냐 이제 스크린 하나 끼우면 돼요. 이게 레드를 끼우냐, 뭐 그린을 끼우냐, 블루를 끼우냐 이게 그에 따라 다 다르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명암만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이런 게 일단 LCD 원리고 잘 기억해놔요. 시험에 나오니까 그냥 정리하면 이거야. 전압을 안 걸어. 그러면 빛이 잘 나와요. 오케이? 전압을 안 걸어야 빛이 잘 나와 얘는. 왜? 분자들이 불규칙적으로 배열이 될 거니까. 진동 방향이 뒤틀릴 거야. 자, 전압을 걸었을 때 뭐가 되는 거죠? 빛이 차단되는 거야. 전압을 걸면 빛이 차단돼. 왜? 얘는 규칙적으로 배열이 되면서 뒤틀리지 않고 나올 수가 있으니까 빛이 다 블락된다. 그 다음에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반도체 소저와 발광 다이오드. 일단 한번 외워보시면 되는데. 자, 일단 여러분들이 교류와 직류라는 게 있다는 거 혹시 알고 있나요? 교류와 직류. 교류와 직류. 직류는 한쪽 방향으로 직진한다 이 말이잖아.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는 전류. 그런 걸 직류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교류는 시간에 따라 방향이 세기와 방향이 주기적으로 바뀌는 전류를 우리는 교류라고 불러요. 직류와 교류의 특징은 직류 전원은 우리가 가장 많이 봤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구에 저항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게 직류 전원이죠. 그죠?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고. 긴 게 플러스 극을 의미해요. 이거 모르는 사람 써놔. 짧은 게 마이너스 극을 의미하죠. 긴 게 플러스, 짧은 게 마이너스야. 전류는 플러스에서 나가서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로 들어오죠. 이렇게 순환해서 들어오는 형태예요. 플러스에서 나가서 마이너스로 들어온다. 그리고 직류 전원은 항상 이렇게 계속 흐르는 거죠. 한쪽 방향으로만. 인지 알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잘 안 보이는 거지. 괜찮아? 계속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흐르는 거야. 계속. 오케이? 근데 교류 전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려내야겠죠? 교류 전원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태국권처럼.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자, 이 교류 전원 같은 경우는 한 번은 전류를 이렇게 뿜어줘요. 한쪽 방향으로. 뿜어줬다가 시간이 조금 흐르면 반대 방향으로 전류를 뿜어줘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돌리는 거죠. 반대로. 한 번은 이렇게, 한 번은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전류 방향이 일정 주기를 두고 계속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뭔지? 간단해. 교류는 그냥 한 번은 이렇게 한 번은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면 돼. 전류는 그냥 물의 흐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수로가 있는데 한 번은 물이 이렇게 흘렀다고 한 번은 반대로 흐르는 거다. 이게 교류고, 그다음에 직류는 어떻게 된다? 물이 계속 한 방향으로 흐르면 얘는 직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런 일단 교류와 직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반도체 배워볼 거는 다이오드예요. 다이오드는 우리가 배우는 게 있는데 대표적으로 PN 접합 다이오드라는 걸 배울 거예요. 그래서 다이오드, 다이라는 게 두 개란 얘기예요. 원래 다이가 두 개고 오드는 어떤 전기 소자를 얘기해요. 그래서 다이오드라는 건 전기 소자 두 개를 붙여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P형 반도체랑 N형 반도체를 서로 접합시킨 다이오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둘이 붙여놨다. 그래서 얘를 다이오드라고 불러요. P형 반도체가 있고 N형 반도체가 있어요. 각각의 반도체를 두 개를 붙여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부르는 거야? 다이오드라고 부르는 거야. 두 개를 붙인 전기 소자니까. 그랬을 때 이 다이오드의 특징은 요거예요. 특징이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를 흐르게 한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다이오드 특징이. 별표. 이 현상을 이용을 해서 얘는 교류를 직류 전원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작용을 우리는 정류작용이라고 불러요. 정류작용.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작용. 이걸 우리는 정류작용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작용 뭐라고 부른다? 봅니다. 정류작용. 오케이? 정류작용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하나만 더 써놓을게요. 자, 이제 PN 접합 다이오드는 나중에 전기 회로에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 거예요. 한쪽이 P, 한쪽이 N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랬을 때 얘네가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른다고 그랬잖아. 일단 그 이유는 우리가 잘 몰라도 요건 알아야 돼요. 항상 P에서 N으로 가는 전류는 흘러요. 이렇게 가는 건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이리로 가면 되는구나 전류가. 이렇게 가는 건 전류가 흘러. 근데 반대 방향으로 N에서 P로 가려고 하면 전류가 흐르지 않을 거예요. 이런 현상이 있어요. 이걸 나중에 우리가 순방향 전압이라고 불러요. 순방향 전압. 그 다음에 이렇게 흐를 때를 역방향 전압이라고 부를 거예요. 뒤에서 이따 한번 다시 배워봅시다. 오른쪽으로 흐를 때 P에서 N으로 갈 때를 순방향, N에서 P로 가려면 역방향이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리버스 한다는 거야. 여기라는 거잖아. 이때는 전류가 흘러 안 흘러? 못 흘러. 막힌다는 거야. 블락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오른쪽에 이제 트랜지스터 한번 봅시다. 트랜지스터가 우리 대표적으로 신문에서 반도체 어쩌고 저쩌고 하면 다 이 트랜지스터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컴퓨터에서 쓰는 거, CPU에 쓰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트랜지스터는 크게 두 가지 작용을 한다. 이거 외워야 돼. 증폭 작용과 스위치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전류를 전압을 키우거나 이 전류를 키워줄 수가 있고 증폭 작용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온오프 작용도 가능해요. 전압에 따라서 스위치를 켰다 껐다 하는 이런 장치가 가능해요. 그래서 보통 어디다 많이 쓰죠? 비트를 나눌 때 많이 쓰죠. 0, 1, 1, 1, 0, 0, 0, 1. 0과 1을 구분하는 거예요. 스위치를 온오프 하기도 하고 증폭 작용을 통해서 전류가 쓸 때 약할 때 이렇게 정하는 거죠. 그래서 전자장치 성능의 향상과 소형화 어디 많이 쓴다는 거죠? 이거는 핸드폰에 많이 들어있다 이 얘기예요. 핸드폰에 이 트랜지스터 회로를 쫙 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새 자동차, 전기자동차 반도체를 이용하고 있죠. 이런 게 트랜지스터 굉장히 중요하죠. 나중에 무슨 시간에 배워요. 자, 그 다음에 발광 다이오드라는 게 있죠. 자, 이것도 발광인데 발광하는 다이오드예요. 발광하는 다이오드. 발광이 뭐냐? 발광인 거죠. 그죠? 빛이 나는 거. 발산시킨다는 얘기잖아요. 빛을 발생시키는 다이오드. 다이오드는 뭐야? 아까 요거죠. 그죠? 빛을 발생시키는 다이오드예요. 우리가 LED라고 부르는 건데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빛을 방출하는 에미트, 방출하다는 얘기잖아. 빛을 방출하는 다이오드, LED라고 부르는 거고 얘의 특징이 뭐냐면 전류가 흐를 때 빛을 직접적으로 방출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원소를 이용해서 반도체를 만들었냐 요거에 따라서 그때 색깔이 다 달라요. 원소의 종류에
색깔이 다르다. 어디 많이 쓰겠죠? 영상장치나 조명장치 이런 데 많이 쓰고 있다.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유기발광 다이오드 OLED라는 게 있는데 요새 많이 바꿔 있는 거죠. 유기발광 다이오드 오가닉 뭐 LED 되겠죠? 유기물에 대한 내용이니까 올바닉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랬을 때 얘네들 유기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얇은 필름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얘는 다이오드예요. 발광 다이오드 중에 하나예요. 발광 다이오드라는 건 뭐죠? 전류가 흐르면 자기 자체로 그냥 빛이 나는 애들이에요. 이렇게 자기 자체로 빛을 내게 돼요. 자체에서 빛을 내고 얇게 만들 수 있대요. 휘어질 수가 있죠. 어디 많이 쓰겠죠? 휘어진 디스플레이나 조명 등 조명 이런 데 많이 쓰는 거죠. 요새 플립 알죠? Z 플립이라고 하나요? 블루투스 한 거.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그 모니터 중에 이렇게 휘어지는 요새 모니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런 OLED 제품이다. 생각할 수 있어요. 넘어갑시다. 뒤에. 그리고 이 반도체의 성적 성질을 이용하는 예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면 아 이런 데도 쓸 수 있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도 읽어봐야 돼. 읽어는 본다. 근데 얘를 너무 꼼꼼하게 외울 필요는 없어. 그냥 한번 읽어보고 넘어간다. 뒤에서 나오면 아 이런 느낌이었지 정도로 다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이제 우리 시간에 중요한 건 여기가 되겠죠. 반도체와 다이오드의 단점. 반도체들을 어떻게 만들어서 다이오드를 만드는 거냐. 이제 내용을 배워봐야 되는데. 자 일단은 우리가 반도체는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반도체라고 부르는 거. 일상적으로 반도체라고 부르는 건 다 이 불순물 반도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일전 시간에 도체, 반도체, 부도체 이렇게 나눴잖아. 그때 반도체 얘기하는 건 순수 반도체, 고유 반도체를 의미해요. 자, 이 고유 반도체는 뭐냐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반도체야. 전기가 잘 통해 안 통해? 잘 안 통하는 거. 도체는 엄청 잘 통한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리고 반도체는 부도체와 도체 정도의 중간 정도 되는데 그래도 엄청 안 흐른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낮은 온도에서 얘는 양봉이나 자유전자의 수가 어떻게 된대요? 매우 적다 그랬죠. 전하 다르게 많다 그랬어? 적다 그랬어? 전하 다르게 적다 그랬잖아. 반도체나 부도체는. 그죠? 굉장히 적기 때문에 거의 절연체에 가깝고 대표적으로 규소와 저마늄이 있다. 이거 외워야 돼요. 규소와 저마늄. 이거 몇 쪽 원소인지 혹시 아는 사람? 얘들 14족 원소죠. 얘들의 원자과 전자수는 몇 개가 나오겠죠? 그렇죠? 원자과 전자수는 4개짜리인 원소들이에요. 이걸 우리는 반도체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이런 순수 반도체들은 전류가 잘 안 통해. 안 통해서 얘네들한테 도핑이라는 거예요. 도핑 뭐죠? 속된 말로 약 반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을 주입하는 거야. 불순물을 주입하는 거예요. 얘네들한테 비고유 반도체, 도핑을 하면 비고유 반도체 또는 불순물 반도체라고 부르는데 얘네들 보면 고유 반도체에 특정 불순물을 넣어줘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도핑이라고 해요. 도핑한다, 도판다는 거죠. 도핑을 하게 되면 전기 전도성이 어떻게 된대요? 증가될 거래요. 오케이? 그리고 이 불순물을 누굴 넣느냐에 따라서 P형 또는 N형 반도체로 분류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P형 또는 N형 반도체로 분류한다.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얘들한테 불순물을 넣어주면 일단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이 불순물을 넣어줌에 따라서 전하 나르기의 수가 증가할 수가 있어요. 전하 나르기에는 뭐랑 뭐가 있었죠? 자유전자랑 양봉이라는 게 있었죠. 이게 증가하게 돼요. 그러면서 전기 전도성이 점핑이 되는 이런 효과를 볼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크게 두 가지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있으니까 같이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일단 P형 반도체는 원자과 전자가 3개인 원소들을 불순물로 첨가한 거예요. 몇 쪽 원소를 넣었다는 얘기죠? 13족 원소죠. 궁소, 알루미늄, 갈륨, 인디움 이런 애들 넣었어요.
동소, 알루미늄, 갈륨 등 이런 애들 넣었는데, 자 이런 애들 넣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봐봐, 원래 순수 반도체는 봐봐, 원래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짜리인 친구들이죠? 4개짜리인 친구들이잖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원래 이게 다 실리콘이야 지금 거의 다. 거의 다 실리콘이야. 그러니까 원래 원자과 전자가 나는 4개짜리야. 근데 여기다가 원자과 전자 몇 개짜리 도핑을 하죠? 3개짜리를 도핑을 할 거예요. 오케이? 여기다가 3개짜리 도핑하게 되면 원자과 전자가 총 몇 개가 돼버리죠? 7개가 돼버려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자, 근데 우리가 화학 시간에 옥텟 규칙 배웠죠? 최역 전자가 몇 개가 되는 게 안정이야? 8개가 되는 게 안정하잖아. 오케이? 자, 그럼 얘가 7개라는 얘기는 8개까지 몇 개 부족한 거죠? 전자가 1개 부족한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8개까지 1개 부족한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 자리가 여기 보시면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비어있는 공간에다가 양공이라는 이름을 붙일 거예요. 사실 양공이라는 건 비어있는 어떤 공간을 의미하는 건데, 얘가 양전하의 성질을 갖는 것과 똑같이 행동을 할 거예요. 왜냐면 봐봐, 이 양공이 있지. 양공이 있는데 옆에 있던 전자가 이 양공을 채우러 넘어올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그럼 얘가 여기를 넘어오게 되면 여기 전자가 들어오겠지. 그랬을 때 다시 여기는 비어 있을 거 아니야. 여기가 무슨 말인지 알겠냐?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던 전자가 또 이걸 채우러 들어와. 여기를 채우러 들어오면 또 이번엔 여기가 비겠네.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자, 그래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마치 이렇게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전자의 성질과 반대로 전자는 지금 이렇게 이동하고 있잖아. 근데 양공은 어떻게 하고 있죠?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양공이 이렇게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근데 전자 이동 방향과 반대잖아. 그죠? 그래서 전자가 음전하를 띄고 있으니까 얘는 양전하를 띄면서 반대로 이동하는 거랑 비슷해. 하고 이렇게 이걸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공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양공이 많이 생겨요. 뭘 넣어주면? 이 13조 원금, 불순물 많이 넣어주면.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화 나르기가 많아지는 이런 반도체를 우리는 P형 반도체라고 본다. 말 그대로 양공이 많은 거예요. 양전하의 성질을 띠는 애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P형 반도체. 포지티브, 뭘 의미하죠? 양성을 의미하죠. 그래서 얘를 P형 반도체라고 부르는 거야. 포지티브한 반도체다라는 거죠. 양공이 많아지는 반도체.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르게 된다. 양공이 전화 나르게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N형으로 넘어와서 N형도 확인을 해보면, N형은 원자과 전자가 5개짜리 원소들 넣어줄 거예요. 대표적으로 인이나 질소, 미소, 안티모니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얘네들 넣어주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얘는 원자과 전자가 4개인 순수 반도체가 있어요. 거기다가 15조 원자과 전자가 5개짜리 물질을 도핑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총 원자과 전자가 몇 개 되죠? 9개가 돼요. 그럼 옥텟 규칙까지 전자가 1개 남는 거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1개가 남아요. 그리고 이 남는 전자가 어떻게 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지? 남는 전자가 얘들 막 돌아다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 남는 자유전자가 전하나 다르게 역할을 할 수가 있겠네요.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반도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N형 반도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거티브한 음전하의 성질을 가지는 자유전자가 주요 전하 다르게가 돼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반도체이기 때문에 N형 반도체라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러면 내려갑시다.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들어가 보시면, 전사 세포막 나오니 그런데 시험 안 나와요. 세포 소기가 세포막 나와. 네, 아직 안 했나 봐. 당신은 저번에 다 나와. 어. 3주 전에 3층 거 같아. 거기 저희 방금 배웠는데 안 나올 없었어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봐봅시다. 자, 그다음 PN 적합 다이오드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서, 자, 봐봐. 아까 우리 P형 반도체하고 이제 N형 반도체를 공부를 해봤죠. P형 반도체는 뭐가 주요 전하 다르게 한다고 그랬어? 양공.
그다음에 N형 반도체는 뭐가 주요 전화 나비가 되죠? 자유전자, 그죠? 전자가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상황인데, 자, 얘네들이 이제 서로 붙여요. 붙인 상태에서 여기다 전압을 걸어줄 텐데, 이제 순방향 전압이라는 게 있고 역방향 전압이라는 게 있어요. 순방향 전압은 P형 반도체를 플러스 전원에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기억해놔야 돼. 그러니까 플러스는 P형이 포지티브니까, 그러니까 양성은 양성했다가 이렇게 들어가시는 게 외우기 편하겠죠. 그 다음에 N형은 마이너스 P, 음성은 음성했잖아. 이렇게 하는 게 전류가 잘 흐르는 순방향 전압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전류가 잘 흐른다. 그때 전류가 흐른다 여기 때문에. 자, 왜 흐르는지를 잠깐 생각을 해보면, 자, P형 반도체에는 플러스 전압을 띠는 이 양공들이 존재하는 상황, 양공. 여기는 마이너스 전압을 띠는 자유전자들이 존재하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플러스는 플러스 극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에 걸어줘요. 그래야 어떻게 되냐면 얘가 마이너스가 전자를 팍 밀어요.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이동하겠죠. 전자가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니? 마이너스 전원에 걸어줘야 마이너스가 마이너스를 밀릴 거 아니야. 여기 전자들이 쏟아질 테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는 또 플러스를 밀겠죠. 그죠? 그럼 플러스는 이걸로 넘어갈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플러스는 반대쪽으로, 마이너스 쪽으로, 마이너스는 플러스 쪽으로 넘어가요. 이렇게 넘어가야 우리는 그때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여기에 전류가 흐른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겠니? 전자들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고, 오케이? 그다음에 양공들이 마이너스로 들어갈 때, 그때 우리는 전류가 흐른다. 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이게 잘 안 와닿으면 역방향 전압을 관찰해보면 더 빠르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역방향 전압은 P형 반도체를 마이너스 극에다가 연결시켜 놓은 거죠. P형 반도체는 마이너스 극에, 그다음에 N형 반도체는 플러스 극에 연결을 해줘요. 자, 이러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자, 여기에 P형 반도체 양공들이 있을 거 아니야. N형 반도체에는 전자들이 있을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이 마이너스 극에 P형 반도체를 걸어주니까 양공들이 이 마이너스 극 쪽으로 가려고 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의 인력이 있으니까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전자들은 어떻게 되죠? 전자들은 플러스 극 쪽으로 가려고 할 거 아니야. 얘도 이쪽으로 붙어버리는 거야.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그러면 이 접합면 사이에 이 전하 나르기의 교류가 있어 없어? 전하 나르기가 서로 교류되지가 않죠. 그럼 여기엔 전류가 흐를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전혀 흐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방향 전압일 때는 전류가 흐른다 안 흐른다? 흐르지 않는다 라는 걸 기억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걸 앞에서 이미 정의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갈 때 이렇게 갈 때는 전류가 흐르는 거야 안 흐르는 거야? 이렇게 갈 때는 흐른다는 거예요. P형에서 N형으로 갈 때는 전류가 흐른다는 거잖아. 이때는 순방향 전압이잖아. 근데 역방향 전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자, 플러스에서 지금 마이너스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되잖아. 그죠? 근데 지금 이때는 역방향 전압이 걸리죠. 그럼 이때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안 흐른다는 거죠. 전류가 안 흘러. 지금 뭔 말이야? N에서 P로 들어갈 때는 전류가 흐를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걸 아까 얘기를 했던 거고,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정류작용이라고 불러요. 교류를 직류로 만드는 작용을 하는 거니까. 오케이? 한쪽으로만 전류가 흐를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이게 뭐였죠? 넘어갑시다. 뒤에 자기적 성질 내용을 해볼게요. 자기적 성질에 따른 물질의 분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는 정기적 성질을 알아본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자기적 성질을 알아볼 거예요. 자석에 반응하는 정도에 따라서 이 자성체, 자기적 성질을 구분을 할 텐데, 일단 자석에 반응하는 정도에 따라서 사실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어요. 잠깐 써놓을게요. 여기다가. 첫 번째로는 강자성체, 두 번째로는 상자성체, 세 번째로는 반자성체가 있습니다.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
강상반이 강하다 할 때 상 그다음에 반 자성체라는 거.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일단 강자성이라는 건 외부 자석을 갖다 대면 서로 붙는 애들이야. 오케이? 자석과 외부에서 자석을 갖고 와요. 그러면 얘는 서로 인력이 작용하는 물질. 자석과 인력이 작용하는 물질. 그 다음에 상자성체도 인력이 작용을 해요. 그 다음에 반자성체의 특징은 얘는 서로 청력이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자석을 갖다 대면 오히려 밀어내는 게 있어요. 밀려나는 거죠. 자석을 갖다 대면 오 싫어 하면서 밀려나는 그런 게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 분류를 하는데 지금 봐보면 강자성체하고 상자성체는 둘 다 똑같아 보이긴 하는데 강자성체가 훨씬 더 센 인력을 받아요.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자석이 있다가 자석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석이 있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자 그랬을 때 강자성체는 얘는 자석이 돼요. 자석이 된다. 이게 특징이에요. 강자성체 같은 경우는 외부 자기장을 한번 걸어줬다가 떼잖아. 그래도 그 외부 자기장대로 그대로 자기화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석이 돼버리는 친구들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자석을 그 못에다 갖다 대요. 그다음에 그 못을 빼요. 다른 못에다가 그 못을 갖다 대요. 그 못끼리 또 붙거든요. 그 못이 뭘 띄게 되는 거예요? 자성을 띄게 되는 거예요. 클립이나 이런 것도 가능해요. 철로 만들어진 것들. 클립 같은 것도 자석 한번 갖다 댄 다음에 또 이 클립이 옆에 있는 클립을 딱 끌어당기기도 해요. 그래서 클립을 계속 붙일 수 있죠. 이런 것도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일단 강자성체는 계속 자석이 없는 상황에서도 자석이 되는 여기 나와 있죠.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도 오랫동안 자석의 성질을 유지하는 친구들. 사실 이게 뭐가 되겠죠? 강자성체 얘기하는 거야. 대표적으로 철, 니켈, 코발트 등이 있죠. 강자성체 얘기하는 거다. 이런 물질들이 있어요. 이걸 강자성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상자성체와 반자성체는 자석이 사라지면 자성을 띠지 않아요. 자석의 성질을 잃어버리는 이런 애들이 있다. 이런 애들이 상자성체나 반자성체다. 외부 자극이 있을 때만 그때만 반응하고 자석이 사라지면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 나와있죠?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 자석의 성질을 유지할 수가 없는 친구들이죠. 대표적으로 종이나 알루미늄 등이 있고요. 얘네들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대표적으로 이제 상자성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이런 자기적 성질이 있는데 자기적 성질 이제 크게 세 가지를 배웠죠.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사성체 이런 게 있었죠. 자극이랑 서로 자석이랑 서로 인력을 작용하는 물질이 있고 청력을 작용하는 물질이 있대요.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 중에 초전도체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 신소재 중에 하나인데 이 초전도체는 정기적 성질과 자기적 성질이 굉장히 독특해요. 그래서 이걸 한번 배워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로 자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 초전도체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 일단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 게 초전도체예요. 초전도 현상이 뭔지 알아야겠죠? 말 그대로 초전도예요. 전기 전도도가 초초초초 뭐야? 엄청 좋은 이 말이죠. 초전도니까 전기가 엄청 잘 통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초전도 현상이란 특징이 뭐냐면 특정 온도 이하로 내려가면 이 특정 온도를 나중에 임계 온도라고 불러요. 임계 온도 이하로 내려가면 그때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현상이에요. 전기 저항이 0이 된다는 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전류가 엄청 잘 흐른다는 얘기잖아. 저항이 없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전류가 엄청 잘 흐르는 전도가 너무너무 잘 돼요. 그래서 초전도라고 부르죠. 초전도체라는 게 이러한 물질인데 그랬을 때 이러한 초전도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정한 온도 이하에서 일단 전기 저항이 0이 된다고 했죠? 이게 뭐가 되겠어요? 전기적 특징이 되겠죠? 저항이 0이 되는 거는 전기적 성질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특징이 있어요. 이것도 기억해야 돼. 별표 쳐두시고 그 다음 것도 초전도체의 두 번째 특징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는 성질이 있대요. 외부 자기장을 밀 거야. 오케이? 뭐겠어요? 자기적 특성이겠죠. 자기적 성질 중에 하나고 마이스너 효과라고 불러요. 마이스너가 발견했으니까 마이스너 효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거를 밑에서 한번 배워봅시다. 자, 이 외부 자기장을 밀어낸다는 건 외부 자기장이랑 외부 자석이랑 청력을 유도한다는 거예요. 서로 밀어낸다 이 말이에요. 간단히 얘기하면.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정기적 성질을 얘기하고 있죠. 이게 정기적 성질을 얘기하는데 이게 인계온도예요. 인계온도. 지금 봐보시면 어떤 물질을 갖고 와서 이렇게 온도를 내려보는 거죠. 온도에 따른 전기 저항을 관찰을 해봤더니 온도가 낮아지다가 어떻게 되죠? 갑자기 어디선가 갑자기 툭 떨어지죠. 툭 떨어져서 0이 돼버려요. 그랬을 때 이 0이 돼버리는 이 온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임계온도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임계온도 이하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임계온도 이하가 되면 그때 전기 저항이 0이 돼요. 그러면 저항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저항이 없죠. 그래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이 발생하지 않아서 전력 손실이 없어요. 굉장히 개꿀이다 뭐 이런 거죠. 원래는 송전선에 저항이 있어서 전기 에너지가 수송되다가 열 에너지로 막 날아가 버려요. 에너지 손실이 있는데 이걸 쓰면 에너지 손실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좋은 거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초전도체의 자기적 성질을 이용하는 마이스너 효과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마이스너 효과란 자석 위에다가 초전도체를 올려놔요. 그냥.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죠? 초전도체가 자석 위에 떠있는 현상이에요. 떠있는 현상. 왜 이러겠죠? 둘이 미는 거죠. 둘이 서로 청력이 유도가 되는 거예요. 초전도체가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을 밀어내던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서로 청력이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런 현상이 있대요. 발견한 거예요. 뭐야? 초전도체는 외부 자석을 밀어내는구나. 네? 밀어내서 발견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밑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초전도체의 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전력 손실이 없는 송전선이 있대요. 그때 초전도체를 이용하는데 방금 얘기했죠? 초전도체는 일정 온도, 임계 온도 이하로 내려가면 전기 저항이 있어 없어? 좀 있어 없어? 일정 온도 이하로 내려가면 전기 저항이 0이에요. 그죠? 그럼 전류가 흘러도 열이 발생해 안 해? 저항이 없으니까 열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럼 전력 손실이 있어 없어? 전력 손실이 없어지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런 걸 이용하는 게 전력 손실이 없는 송전선이다 이 말이에요. 세라믹을 사용한 초전도체가 있고요. 액체 질소가 흐르는 층이 있죠. 이거 액체 질소는 왜 쓰는 거예요? 온도를 낮추려고 하는 거죠. 낮추기 위해 온도를 왜 낮추는 거예요? 이 초전도체는 임계온도 이하까지 떨어뜨려야 그때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거지. 평소에 전기 저항이 0인 애들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온도를 낮춰줘야 돼요. 필수적으로. 그때는 전류가 흘러도 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전력 손실이 없다.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MRA 자기공명 영상장치 이런 거 쓰죠. 마그네틱, 레소넌스, 이미지네이션 이런 장치예요. 근데 뭐 하는 거죠? 여기에 전류를 엄청 세게 흘려줘요. 코일이 있거든요. 코일. 여기 다 코일이 감겨져 있어요. 코일이 감겨져 있는데 거기 전류를 흘려주면 코일 내부에 자기장이 팡 나와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서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면 나한테 자기장이 한쪽으로 쫙 배열이 돼요. 그러면 내 몸 안에 있는 이 수소 원자의 스핀 방향이 딱 바뀌어요. 일정하게 배열이 되면서 어디에는 뭐가 암도 있고 뭐 어떻게 표현이 돼 있고 이런 거 다 관찰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MRI인데, 일단 MRI의 일단 기본적인 원리는 전류를 흘려서 자기장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통 안에 자기장을 엄청 세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영상 기록을 굉장히 깔끔하게 잘 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랬을 때 우리는 뭘 많이 활용을 한다는 거죠? 초전도체를 이용해서 이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초전도체는 전기 저항이 얼마가 되죠? 임계온도 이하에서? 0이죠. 전기 저항이 0이니까 전류가 엄청 세진다는 거죠. 전류가 세지면 당연히 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기장 또한 세져요. 그러니까 센 전류를 흘려서 강한 자기장을 만드는
이런 현상을 이용하는 게 얼마나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기부상 열차 이것도 하면 좋겠죠? 초전도체를 이용하면 초전도체는 미는 성질이 있잖아요. 외부 자석을 그러니까 떠 있을 수 있죠. 자석 위에. 오케이? 그런 현상을 이용하면 이 자기부상 열차도 만들 수 있다 라는 것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밑으로 내려갑시다. 인계 온도열차. 자, 이 인계 온도의 변화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과학자들이 이 초전도체가 좋긴 좋은데 사용하려고 하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좀 빡치는 거예요. 왜 빡치죠? 인계 온도 이하까지 내려야 돼요, 얘를. 근데 온도를 내리는 게 쉬운 일이야, 어려운 일이야?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에너지 소모도 많고. 좀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1980년대 후반부터는 끓는 점이 77K인 액체 질소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걸 이용해서 초전도 상태를 만들 수 있는 물질을 개발을 했어요. 이때 개발을 하고 그 다음부터 좀 빡쳐요. 이거 너무 낮잖아 온도가. 그래서 2000년도 이후에는 철을 기반으로 고온 초전도체를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7켈빈 이하가 아니라 77켈빈 이상에서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 물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발견하고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얘들 막 조합해가지고 철을 기반으로 만들어내고 있고, 이 고온 초전도체 뭐라고 나와 있죠? 임계 온도가 액체 질소 끓는 점인 77켈빈보다 더 높은 초전도체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만들고 있어요. 지금도 초전도체의 임계 온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죠. 최근 추세예요. 점점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옛날에는 이 수은 있죠, 수은. 수은이 제일 처음에 초전도 현상으로 발견된 물체가 수은이에요. 얘는 임계 온도가 거의 0켈빈에 가깝죠. 엄청 낮아요. 오케이? 얘는 거의 써먹을 수가 있어, 없어? 써먹을 수가 없는 거죠. 너무 온도를 낮게 내려야 되는데 이거 너무 불가능해요. 오케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 초전도체들 또 개발을 하죠. 개발을 하다가 현재는 어디까지 올라와 있다? 요렇게까지도 올라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여기 찍혀 있잖아. 자, 지금 보면 여기 선 바운드 라인 여기 있죠. 여기가 뭐야? 액체 질소의 끓는 점이 77켈빈이잖아. 여기가 77켈빈이야. 오케이? 여기 위에 있는 친구들은 뭐야? 다 임계 온도가 77켈빈 이상인 친구들이에요. 그럼 77켈빈에서는 다 초전도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거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잠깐 얘기해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임계 온도가 50켈빈인 친구가 있고, 이걸 A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임계 온도가 90켈빈인 친구가 있어요. 이걸 B라고 해봅시다. 오케이? 자, 지금 얘네들을 쌤이 액체 질소통에다가 담궈 놓을 거예요. 액체 질소야. 자, 액체 질소인데 얘네가 그냥 77켈빈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오케이? 자, 여기에 A도 있고 여기에 B도 들어있어요. A랑 B 중에 초전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물질은 지금 A랑 B 중에 누구죠? 그죠? 얘는 B가 되겠죠? 이거 할 수 있겠니? 봐봐. 지금 얘는 임계 온도가 90켈빈이잖아. 그죠? 얘는 임계 온도가 50켈빈이고 현재 온도가 몇 켈빈이죠? 77켈빈이잖아. 그죠? 그러면 A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온도가 임계 온도 이상인 거네. 그죠? 자기 임계 온도는 50켈빈인데 77켈빈은 자기 임계 온도보다 더 높은 상황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겠네. 그죠? 근데 B는 뭐야? 자기 임계 온도가 90켈빈이잖아. 77켈빈은 지금 자기 온도가 77켈빈인데 그건 자기 임계 온도인 90켈빈보다 더 낮은 상태네. 그럼 얘는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겠죠. 이렇게 할 수 있겠나요?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 77켈빈보다 더 높은 상태에서 임계 온도를 갖고 있는 이 친구들이 지금 발견 중이에요. 발견하고 있고요. 이런 애들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고온 초전도체라고 부른다. 고온 초전도체라고 부른다. 볼게요. 네오디뒴 자석 얘기를 해보면 이 네오디뒴 자석은 그냥 강한 자석이에요. 강한 자석이고 철 원자 사이에다가 네오디뒴 그리고 궁소 얘네들을 첨가한 거죠. 그래서 철 원자의 자기장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만든 강한 자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자성을 굉장히 강화시킨 물질이에요. 이런 애들은 어디에 이용을 한대요? 하드 디스크에 헤드를 움직이는 장치라든지 고출력 소형 스피커, 강력 모터 등 자석 쓰는 데 딱 다 쓰는 거예요. 엄청 센 자석이니까. 별 특이점은 없다. 네오디뮴 자석은 그냥 강한 자석이다. 네오디뮴하고 붕소를 섞어 다 차렸다가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할 수 있겠죠. 이거 초전도체랑 뭐 엮어가지고 헷갈리는 사람도 있는데 아예 별개 내용이에요. 한 페이지에 있다고 같은 게 아니야. 그죠? 넘어갑시다. 신소재. 신소재. 나노 기술을 이용한 신소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 나노 기술을 이용한 신소재 보시면 일단 나노미터 범위 내에서 원자나 분자를 조직해서 특유의 기능을 갖도록 구조를 만들고 이를 뭐 응용하는 기술이라고 이렇게 기죠. 그러니까 나노 기술이라는 게 나노미터 이하로 이하에서 아주 작은 입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노미터라는 건 보통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를 얘기하는 거죠. 이 정도의 이하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그리스어로 구를 나타내는 게 원래 노나라고 그러거든요. 이 노나를 뒤집으면 나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노 기술 하는 게 90의 마이너스 9승이다. 기억은 하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나노 단위 수준으로 하여튼 원자의 결합 구조나 비율을 변화시킨 신소재다. 자, 했을 때 크게 두 가지를 배워요. 첫 번째로는 그래핀. 자, 그래핀이라는 건 일단 흑연의 어떤 한 층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흑연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봅시다. 자, 흑연이 어떤 느낌이냐면, 봐봐. 지금 이게 흑연의 한 층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지금 육각형 벌집 모양처럼 이렇게 쭉 생겨 있어요. 이렇게? 이게 흑연의 한 층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또 한 층이 붙어 있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쌓여 있는 게 흑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잠깐만 얘기할게요. 봐봐. 이렇게 육각형 벌집 모양의 흑연판이 하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또 육각형 벌집 모양의 이런 흑연판이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판이 하나 있고 그 위에 판이 이렇게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을 보면 이거 다 탄소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자, 탄소는 14족 원소예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짜리죠? 4개짜리. 원자과 전자가 4개. 근데 지금 이게 다 꼭지점들이 탄소를 의미하는데, 이 탄소는 지금 옆에 있는 탄소 몇 개랑 결합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하나, 둘, 셋. 원자과 전자가 4개인데 결합을 3번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원자과 전자가 하나 남는단 말이야. 오케이? 그리고 이 남아있는 전자가 얘들 사이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어요. 이게 전자가 하나 위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각 탄소들마다 전자를 하나씩 갖게 돼요. 이게 남아 돌아요. 일단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자, 그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전자들이 다 위쪽 판으로 올라왔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 판이 있는데 전자들이 다 위쪽 판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렇게 되면 여기 위에 있는 판 있잖아. 위에 있는 판에서는 여기 얘들도 전자가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전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얘랑 같이 붙어 있으면 좋아요, 싫어요? 싫겠죠? 전자끼리는 서로 청력이 적용할 테니까. 그래서 얘도 위쪽으로 전자들이 달아나 버려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그러면 상대적으로 얘랑 얘는 미안해요. 상대적으로 여기 윗판이 마이너스가 되면 아래판은 무슨 전화를 띠겠어요? 플러스를 띠겠죠. 그죠? 그리고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얘네들이 붙어 있어요. 이런 상황이 일단 흑연의 모습이에요.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리고 흑연이 이렇게 붙어 있다가 이런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물리적 압력을 가하면 이 판이 하나씩 날아갈 수도 있죠. 연필 쓸 때 너희들 이제 보통 하는 게 판이 날아가는 거예요. 마찰력에 의해서. 이런 걸 이제 관찰할 수가 있고요. 자, 일단 흑연은 이런 구조예요. 이런 구조인데, 이런 구조에서 과학자들이 이 흑연의 한 층만 따로 떼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죠? 미국에서 노벨상 받은 실험인데, 스카치 테이프 가지고 이렇게 계속 연필심 한번 쫙 뺀 다음에 스카치 테이프로 계속 떼요. 그러면 흑연이 굉장히 여러 판이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야. 그 판이 점점 얇아지겠죠. 스카치 테이프로 여러 번, 새로운 스카치 테이프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다가 어느 정도 얇아지면 이제 실험실로 갖고 와서 이 그래핀을 한층 떼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래핀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일단 그래핀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흑연의 한층 형태로 나와 있는 상황인데 얘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열 전달이 굉장히 잘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굉장히 투명한 이런 상황이에요. 얘네가 다 비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전기 전도성이 어떻게 되죠? 굉장히 좋아요. 당연하죠. 열 전달이나 전기 전도성이 좋은 이유는 뭐 때문이죠? 흑연이 자유전자가 있다고 그랬잖아. 그죠? 원자과 전자가 4개짜리인데 탄소가 결합을 3번밖에 안 하니까 전자가 하나 남아 돌아요. 이 전자가 막 돌아다닐 수가 있죠. 전자라는 애는 에너지를 받고 돌아다니는 친구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잘 되죠? 열 전달이 잘 될 수밖에 없죠. 전자가 돌아다니니까 전기 전도성도 좋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 빵빵 뚫려 있죠? 당연히 투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투명하다. 그리고 특징, 강도가 매우 높고 잘 휘어진다는 거죠. 굉장히 얇기 때문에 휘어지기도 잘 하는데 공유 결합이 굉장히 간단한 결합이에요. 그래서 얘네 잘 끊어져 안 끊어져? 잘 안 끊어진다는 거죠. 그런 특징을 갖고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탄소 나노튜브. 자, 탄소 나노튜브는 이 그래핀을 이렇게 마는 거예요. 자, 그래핀을 말게 되면 얘는 나선형으로 이렇게 말려있는 구조를 갖고 있을 텐데요. 얘들의 특징도 똑같아요. 열 전달 잘 되겠죠? 그죠? 전기 전도성도 좋을 거예요. 둘 다 전자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자, 했을 때 얘들의 단점으로는 대량 생산이 굉장히 어렵죠. 생산 비용도 많이 들어요. 스카치 테이프로 이거 한 세월이잖아. 언제까지요? 그죠? 만들기가 어렵다는 거죠. 제품 수송이나 저장도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소량이기 때문에 수송하기도 어렵고 잃어버리기도 쉽다는 얘기죠. 저장도 까다롭고. 그 다음에 뭐 반도체처럼 정기적 성질을 변화시키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운 편이에요. 반도체처럼 뭐 이렇게 전기를 잘 통하게 했다가 안 통하게 했다가 이런 게 안 돼요. 얘네들은 그냥 항상 일정한 전기가 잘 통하는 이런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변화는 조금 어렵다. 이 상태 그대로를 사용을 해줘야 되고요. 이 경우에는 그래핀은 이런 데 많이 이용을 하겠죠. 휘어지는 디스플레이나 이렇게 의료컴 컴퓨터. 우리가 조금 이렇게 휘어지는 재질이니까 편하게 쓸 수 있는데 전기가 흘러야 되는 이런 용품에 많이 사용을 한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도 현미경, 참침이나 나노 핀셋 등 이런 데 많이 쓴다. 체크해 두시면 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 플로렌이라는 게 있는데 플로렌은 일단 탄소가 60개 탄소 60개로 구성된 분자를 얘기를 해요. 얘네가 축구공처럼만 결합을 해요. 그래서 오각형, 육각형 이렇게 결합을 돼 있는데 얘네들 안에가 비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뭐라 하면 여기 안에다가 내부 빈 공간에다가 금속 원자나 의약품을 넣어서 운반할 거래요. 의약품을 넣어서 금속 원자나 의약품을 넣어서 운반할 거다.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자연을 모방한 신소재. 이거 읽어보면 안 돼요? 읽어보면 봐봐요. 도마뱀 부치의 발바닥 바로 미세 선물을 이용해서 마찰력이 굉장히 강하겠죠. 개코 테이프나 의료용 패치 이용하고요. 스키보드 이런 데 이용하는 거죠. 마찰력이 세니까요. 손모드를 많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촥 했을 때 갈고리로 많이 최대한 표현력을 높이는 거죠. 그러면 이게 탁 했을 때 걸릴 거 아니야? 마찰력이 최대한 많이 걸릴 테니까. 그다음에 홍합 뭐죠? 접착 단백질이 분비가 되죠. 그래서 보통 어디 많이 이용한다? 물 속에서도 접착제로 쓸 수 있는 수중 접착제 또는 의료용 생체 접착제 이런 데 많이 이용을 한다는 거죠. 이걸 보고 우리가 아이디어를 착안한다는 거예요. 자연에서 보고 이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이걸 쓴다. 거미줄 보고 어떻게 만들었다? 방탄복 만들었다 이거죠. 윤지야 보고 있니? 네. 그래도 같이 보긴 해야지. 아, 보고 있어요. 자, 박쥐의 초음파 어디 많이 이용하니? 로봇 청소기에 이용하고 있죠. 자, 이렇게 초음파가 왔다 갔다 하는 이 시간 간격을 계산해서 이 거리가 얼마 정도 되는지를 계산을 하는 거죠. 네, 뭐 진짜 신기하잖아요. 청소기 보니까. 기술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 혼자 막 슝슝슝 가잖아요. 그다음에 연립 표면을 통해서 여기는 기름 성분이 있어서 물방울이 흘러내리죠. 방수 코팅제나 무용 방지 페인트 등에 이용을 하고요. 상어의 비늘은 저항력이 있어서 저항력이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사선을 만들어야 되죠. 이런 걸 이용해서 전일 수용복을 만든다.
독고마리 열매 그 상가서 한 번씩 단을 좀 붙어봤죠. 그죠? 뭐 하는 거죠? 이런 걸 이용해서 벨크로 테이프를 이렇게 찍찍이죠. 찍찍이에 활용을 했다. 모로코나베의 날개 이런 것들 빛의 간섭을 일으키려 얘네들이 이걸 통해서 이 색소 없이 색을 나타내는데 모로코 텍스 성형 이런데 이용을 하더라.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고 하고 그러면 뒤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